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4년 만에 재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 무려 3단계였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피해자만 58명, 피해 규모는 29억 원에 달합니다. 앞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함정만 3단계였어요. 어떻게 속인 겁니까? 네, 사실은 이런 내용이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쇼핑몰에서 무엇인가가 결제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요. 예. 사실 요즘에 웬만한 정보들이 다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쇼핑몰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앱을 설치해라라고 하는데 강제 발신, 강제 수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을 설치하도록 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느 번호로 소위 말하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 전화를 해도 이 조직원들한테 연결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예. 또 이들이 전화한 내용은 경찰서 전화번호를 뜨도록 해서 완전히 의심을 못하게 만든 거고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검찰 역할하고 있는 당사자 그 조직원이 검사로서 계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수사 때까지 입금해야 한다라고 압박 내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금원을 편취하는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앞서 그래픽 보니까 경찰 역할, 검찰 역할을 완전히 분담했는데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이 모두 27명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수사가 재개된 겁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출국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체포된 다음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이제 수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예. 지속적으로 관련된 인터넷 로그 기억, 통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시 이제 증거를 불충분으로 빠졌지만은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들의 조직의 실체와 구성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즉 4년 동안 이거를 암장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묻혀 있는 내용인데 그 묻혀 있는 내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련자들에는 추적 증거 수집들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례로 이제 관련된 조직원들을 검거하게 됐고요. 특히나 해당되는 조직원들이 도주를 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게 되니까 또 경각심을 잃고 다시 또 한국으로 입국해서 동종범죄 등을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58명인데요. 지금 범죄 수익금은 5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네,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전체 조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관련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금액에 관해 가지고는 이 피해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역시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 배려,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이 관련된 보호와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 또 이런 보이스피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은행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좀 올려주세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손해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사건의 경위에 있어가지고 피해자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예.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사고 유발에 있어가지고 피해자 측의 책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통 이것들은 피해자 측 책임이라고 해서 과실상계, 과실비율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액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금융기관으로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객에 대한 보호와 안전 조치들을 하고 예. 기술적으로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앱 설치 등에 있어가지고 본인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언제나 금융기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시기에 뭐 속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이런 게 있으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이제 최신 수법이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을 사치하거나 또 연말정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고 문자 등으로 이제 나타나서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면은 링크 클릭은 최대한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고요. 이 링크에서 소위 말해서 악성 앱 설치라든지 정보 수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 형태로는 AI를 활용해서 딥 보이스, 딥페이크라고 하죠. 특정인의 얼굴이나 행동,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형태로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속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특정인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진실인지 여부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일단은 관련돼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앱이 설치돼서 그 경찰서 앱 자체가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화기를 통해서 꼭 한번 관련 공공기관에 확인하는, 특히나 경찰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